안녕하세요. 답답한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더니만 제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이제 30 좀 넘은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낳은 딸이지요. 딸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숨길 수만 있다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 곧 알려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딸의 친엄마는 제가 장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장언니는 저에게 친언니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저는 시골의 가난한 집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어머니는 제 나이 16에 서울 외삼촌 집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사촌 동생을 돌보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식모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외숙모의 구박에 못 이겨 결국 그 집을 떠났습니다. 외숙모는 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까워 꼭 밥에다 설익은 감자를 하나씩 섞어주었지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김나는 하얀 밥을 먹을 때 퍽퍽한 노란 감자를 먹고 있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이는 모를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주머니에는 돈도 별로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외삼촌께 사정하여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그 누구 하나 저를 반기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그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서울 가리봉동에서 소위 공순이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언젠가 못다한 배움을 끝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늦은 밤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당시 사글세도 저에게는 부담이라서 저는 아주 작은 쪽방에서 다른 여공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언니는 그들 중 하나였지요. 당시 장언니는 저보다 6살 정도가 많았고 얼굴이 유난히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얼굴만 보면 꼭 부잣집 사모님 같았지요. 언니는 고향에 있는 오빠와 남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언니는 번 돈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장언니는 저를 보면 어린 시절 자기가 떠오른다며 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어쩌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꼭 제 몫을 챙겨주었고 한 번은 주경야독하는 저를 위해 어디서 책을 가져다 준 적도 있지요. 제 옷이 낡고 해지면 고쳐주는 것도 언니였습니다. 팍팍한 서울살이에서 언니는 저에게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존재였지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제 나이가 22이 되었을 무렵 제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당시 제 유일한 낙 중에 하나는 쉬는 날 명동에 있는 음악다방에 가는 거였지요. 그곳에서 알게 된 DJ에게 저는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리석었지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당시 저는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두워 저와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이니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제 임신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작은 쪽방을 벗어나 그와 그의 어머니가 사는 반지하로 들어갔지요. 날이 갈수록 배가 점점 불러와 더 이상 잠자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노골적으로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외박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의 어머니 또한 저에게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어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이라면서 툭하면 남의 애를 뵌 거 아니냐고 하셨지요. 남산만한 배를 붙잡고 밥상을 차려내면 걷어차기도 일쑤였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승호라는 이름이었지요. 그와 꼭 닮은 짙은 눈썹에 약간 까무잡잡한 우리 아기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렁차게 울어대더라고요. 그도 어머님도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팔다리나 몸을 때렸는데 나중에는 얼굴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말 그대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꾹 참고 살았던 이유는 아들에게는 정말 잘했거든요.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을 무렵 장언니에게도 애인이 생겼더군요. 전당포를 한다는 그 사람은 인상이 후덕하고 말투가 느긋한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역시 공장을 관둔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올 테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언니를 만나기 이틀 전 남편이 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부어터진 입술을 하고 언니를 만나자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고 울더라고요. 저랑 언니는 빵집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는 절 더 이상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같이 언니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우리 승호는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자식이 애한테는 해코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언니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집에 도착하자 마침 집에 있던 형부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이내 제 얼굴을 보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놀라서 묻더라고요. 언니가 제 사정을 설명하자 형부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형부가 아는 동생들이라며 장정 며칠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욕지거리를 하더군요. 형부가 말조심하라며 기선 제압을 하자 바로 조용해졌지만요. 형부는 그에게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라면서 단단히 겁을 주곤 떠났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부가 떠난 뒤 그와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더군요. 저에겐 차마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버티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판국에 뭘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이러냐며 제 몇 안 되는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어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럼 승호도 제게 달라고 했지만 우리 아들 핏줄을 네가 왜 데려가냐며 악을 쓰시대요. 결국 저는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몇 시간을 걷고 또 걸어 언니가 사는 집에 도착했지요. 나중엔 으은이 당시 임신 중이었던 언니는 형부에게 언니가 임신한 동안만 어쨌든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같이 살자고 몇 번이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언니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수발을 들고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형부는 바쁜 사람이었지요. 몇 날 밤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집에 왔다가 금방 다시 나가는 일도 많았네요. 아무튼 그해 겨울 언니는 딸을 낳았어요. 언니를 닮아 얼굴이 하얗고 동글동글한 아이였습니다. 형부는 아이에게 미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미진이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언니였어요. 원래도 몸이 약했던 언니는 미진이를 낳은 뒤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이야 산후조리가 뭐다 많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도 없었고 웬일인지 언니의 부모님은 손녀를 보러 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형부가 언니에게 참 잘했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자주 집을 비우기는 했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부러울 만큼 형부는 언니도 아이도 예뻐했습니다. 집에 오는 날에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지요. 저에게도 눈치 한번 주지 않고 잘해주셨거든요. 언니가 언젠가 되뇌이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봄이 온 듯 곳곳에 새싹이 올라오던 무렵 형부가 이틀째 집에 오지 않았던 어느 날 누군가 현관을 발로 뻥뻥 차듯이 두들기더군요. 그 소리에 놀란 미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떤 여자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문을 열으니 그 여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막거나 손 쓸 틈도 없이 그 여자는 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언니는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울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데 이러냐며 악을 썼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저에게 너는 전현 동생이냐면서 저도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걔는 우리 집 식모라며 막아서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는 꼴의 식모도 데리고 사냐면서 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그 여자는 당장 내 남편에게서 떨어지라면서 당장이라도 끌어내서 요절을 내고 싶지만 우리 양반이 하도 난리를 쳐서 이 정도로 하고 끝내는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끝까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 좋은 형부는 사실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부에게는 제법 큰 딸도 있었지요. 정언니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형부와 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제가 왜 그랬냐고 언니에게 울면서 묻자 언니가 가족들에게 돈만 보내면서 사는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형부가 나타나 언니에게 너무 잘해주었대요. 그래서 언니도 자기의 모든 것을 형부에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언니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요. 형부는 언니가 아들만 낳으면 바로 이혼하고 언니랑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딸을 낳은 거지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이후로 며칠이 흘렀지만 형부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요. 생활은 자연스레 공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버린 집 한가운데는 언니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세상살이가 힘들다며 미진이는 보육원에 맡길 테니 가끔 시간 되면 찾아가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미친 여자처럼 동네를 뒤지며 언니와 미진이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언니가 적어놓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행히 미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보육원의 사정을 설명하고 미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당포로 향했지요. 전당포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에 혹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냐 물었지만 어떤 정보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승호 생각도 나고 눈물만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렇게 미진이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미진이를 키우는 동안 우리 승호는 어떻게 크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늘 가슴 한켠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저를 쫓아낸 직후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찾아갔었지만 이미 그와 그의 어머니는 승호를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더군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미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시작할 공부를 위해 16부터 길을 쓰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 털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에 딸린 방에서 아이를 먹이고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린 여자가 하는 식당이라고 이상한 소문도 참 많이 났었지요. 하지만 한 곳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니 결국 주변에서들 알아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분점 내실 생각 없냐면서 전화도 종종 와요. 미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에게 자기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미진이에게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영리한 미진이는 제 거짓말을 눈치라도 챈 듯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아빠에 대해서 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왔을 무렵 자기는 왜 저와 닮은 곳이 하나도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정언이나 형부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이를 납득시킬 만한 대답을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미진이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 만큼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고 고맙고 정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승호 생각도 많이 났지요. 한 번은 딸이 자기는 엄마 없이는 못 산다며 고맙다고 하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요. 미진이는 현재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만한 큰 기업에서 경제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냐고 물으면
우리 미진이를 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 자랑이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미진이가 얼마 전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는 제 질문에 남자답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청 공무원이라면서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산다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사위 될 사람과 시할머니 이렇게 넷이 모이는 조촐한 자리였지요. 딸이 사준 연분홍 투피스를 입고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약간 상기된 표정의 미진이를 보고 있으니 남주길 너무 아까울 만큼 곱고 예쁘더라고요. 10분쯤 지났을 무렵 문이 열리면서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과 훤칠한 총각이 들어오더군요. 그때부터 왜인지 제 심장은 당장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두 사람이 너무 낯익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치맛단을 움켜쥐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인사를 나눴지요. 가는 귀가 먹었다는 할머니는 눈도 좋지 않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를 몰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우리 손주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 몇 번이고 반복하셨어요. 그 시절 저를 내쫓던 어머님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저 내 아들 승호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운 마음이었지요. 엄마 여기는 내 남자친구 승호 씨예요. 라고 소개하는 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은 발끝까지 추락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승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씩씩하게 소개하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슬쩍슬쩍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씩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어쩐 일로 오라고 묻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원망하냐고 묻자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군요. 속 깊은 승호의 대답에 저는 큰 위안과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승호에게 난 널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 그런 저를 보며 미진이와 승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당연히 저는 미진이와 승호의 결혼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축복해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승호 앞에 내가 너의 엄마라는 걸 밝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밝히게 된다면 자연히 미진이에게도 친엄마에 대해서 말해주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괜히 아이들에게 큰 상처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럼 승호는 영원히 엄마가 어찌됐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요. 미진이 또한 영원히 친모인 정언니에 대해선 알지 못할 테고요. 정언니가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한 밤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